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 전에 지난밤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일부 성장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AMD가 9% 넘는 또 강력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자, 그 외에 브로드컴도 상승했고요. 구글, 메타 이러한 기업들도 일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장 중에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왔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 그 에이펙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주식시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정책을 피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다우존스만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장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AI 강세, 자, 그에 따라서 여러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또는 전력, 자, 이런 어떤 연결망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시면 기업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됐다 또는 같이 제휴를 맺었다, 이러한 뉴스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 나 혼자만 AI를 독식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우군을 어떻게 두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AI 시장을 어떻게 좀 재편할지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 또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의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1%나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EPS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9%가 증가했다. 자, 그리고 총 마진율이 59.5%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마 가이던스가 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TSMC라는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이러한 기업 자체가 많은 빅테크들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꽉꽉 차 있는 모습. 자, 이러한 부분은 내년 2026년 넘어서 2027년, 2028년까지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전망치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도 낱낱이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미 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얼만큼 장기화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상 많은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내가 집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 또는 자동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 이러한 구매 결정을 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정부와 연계가 돼서 일하고 있는 많은 민간 기업들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부 셧다운의 기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소비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셧다운이 마감이 되면 이러한 소비가 다시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자, 어느 정도로 이게 마무리가 될지도 향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부채, 특히나 지금 오픈 AI로 시작되는 많은 기업들의 어떤 협업 또는 제휴, 파트너십,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채권 시장에 AI 그 부채가 기업 채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된 기업들은 회사채를 조달하게 되면서 많은 자금 조달을 통해 지금 AI 시장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사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나 방향성도 앞으로 조금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깨워요. 시장보다 한 발 앞서 프리마켓 뉴. 네, 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TSMC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자, 하지만 뭐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인데 앞으로 이제 10월 말이 되면 또 FOMC가 남아있고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의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어떠한 금리 인하의 방향을 잡을지 또는 금리 동결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환율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금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분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코리아 채권왕. 제가 이거 2022년 때부터 계속 제가 2022년 때부터 박상현 위원님 만나면 맨날 이걸로 놀립니다. 예, 근데 반응이 항상 이렇게 수줍어하셔가지고 너무 제가 재밌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놀리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그 약간의 시장 자체가 AI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요 상황을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 뭐 총평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목에도 있었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정치 불확실성 예. 제가 경제 펀더멘탈을 뭐 이렇게 흔들기보다는 뭐 우리가 그 뮤지컬 제목도 있죠.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그러한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나 뭐 어제도 뭐 스카페 센터 나와서 여러 뭐 인터뷰를 좀 장기간 동안 좀 장시간 동안 했는데 어쩌면 뭐 이러한 것들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죠. 뭐 미중 갈등 문제가 뭐 하루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건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봉합해서 나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 텐데요.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는 상당히 좀 강경한 어떤 어떤 거래 기술을 발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보게 되면 세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타코. 항상 뒤로 밀로쓰는. 왜 그럴까요? 스토리 때문에. 예, 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중국한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중국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시추라든지 이러한 또 시장 자체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중국에서는 뭐 말은 뭐 세게 하지만 좀 작아지는 모습이 계속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말씀 베센트 장관이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중국을 과감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눈치 안 보겠다. 눈치 안 보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도 뭐 상당히 좀 세게 나가고 있죠. 예. 그 배경에는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은 4중전회가 사실은 큰 요인인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입장,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실각설이 나왔죠. 뭐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긴 하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실각설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가 여하튼 힘들어진 상황들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번 4중전회를 통해서 뭐 이번 4중전회가 뭐 이렇게 차기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는 않긴 하겠지만 뭐 인사 단행이라든지 예.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어떤 초석을 만들기 위한 발판은 사실은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대미 강경, 뭐 좀 굴복하는 모습들보다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4중전회라는 것을 앞두고 사실은 중국도 상당히 좀 강한 어조의 그러한 좀 대미 어떤 성토랄까요?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에이펙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에이펙 회담을 전후로 해서 에이펙에서 통해서 뭐 좀 봉합에 대한 어떤 수순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좀 제가 화면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올해 사실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이제 관세 합의 뭐 연장 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이 그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조금 제기될 때는 좀 장이 조정을 받거나 또 금리가 사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이것이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가고
금리는 좀 떨어지는 아. 뭐 이러한 좀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결국 뭐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죠. 또 이제 봉합을 하고 또 한 3개월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일 텐데 예. 그러한 연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타코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나올 거고 또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오히려 이제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또 연준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또 커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예. 조금 뭐 지금에 발생하는 미중 갈등 문제를 너무 이렇게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 4월 달에 막 지지고 볶고 뭐 200% 넘어갔다가 관세를 그만큼 부과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탁구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뭐 미중 무역 관세나 뭐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은 이제 뭐 하나의 올드한 뉴스가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여겼는데 최근에 갑자기 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발작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뭐 그런 시기였고, 뭐 물론 이제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다, 뭐 그런 빌미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뭐 같이 거기에 뭐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위원님께서는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이런 그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일 거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을 뭐 지금도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급망 쪽에서의 그 뭐 탈중국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아까 뭐 협업 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협업 관계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주도의 AI 생태계를 사실은 만드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뭐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사실 이렇게 미중이 계속해서 싸우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딱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 변동성도 있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장이라는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AI 주도권, 중국을 배제한 AI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자체의 어떤 좀 생태계 이러한 부분을 좀 공급망을 사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뭐 미중 갈등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협업 또는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성장시켜 나갈 거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는 좀 어떻게 보면 AI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으로 사실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는 채권 시장을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위원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과거 이 채권 시장을 쫙 바라보셨을 때랑 지금 채권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야, 이거 채권 되게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금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이렇게 사상 최고 랠리를 계속 찍고 있다라는 이면에 보면 일부 안전자산에, 그러니까 채권에 들어가야 될 안전자산이 일부 금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있는데, 이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해온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강한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아마도 실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채권에 관련돼서도 약간은 좀 매력적인 뭐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금이 상승한 거 보니까 부채 문제 때문에 이런가? 뭐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과거와 위원님께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인하에 어찌 보면 좀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채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 자체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제로금리 시대도 사실 있었고 한때는 마이너스 채권,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 전 세계 채권에서 거의 20%가 넘는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이너스 채권이 거의 0%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시장이 변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일단은 물가가 아직은 물가 수준 자체 특히 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디프레를 걱정할 정도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뭐 0% 1%대 우리가 사실 2000년대 뭐 201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물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 연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물가 자체가 잘 끈적거리고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구 문제도 사실은 있을 거고, 또 미국이 지금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미국 경제가 또 그만큼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채라는 리스크 자체, 그것이 뭐 미국의 지금 이자 부담 자체를 상당히 이제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플레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저희가 드렸던 게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물가 중금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저물가 초저금리 시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생각을 해보면 국채 금리가 사실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들어가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연준 의장을 사실은 선임을 하고 그래서 뭐 무턱대고 사실은 금리를 내려라 하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준 의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물가가 사실 떨어지지 않는데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금가격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새로운 뭐 이게 용어 저도 좀 생소한 용어인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 자체가 이제 붕괴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달러 이런 것들보다는 금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지금 달러 가치 자체가 뭐 연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 여전히 좀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강세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금 여러 가지 돈풀기 정책이라든지 재정 리스크를 감안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가 과연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AI 사이클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달러의 어떤 가치 자체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뭐 안전자산하기보다는 사실은 대체적인 어떤 달러의 어떤 대형으로서 지금 금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자체에 상당 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뭐 좀 주식시장은 열거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자금 올해 사실 그 장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 사실 좀 어려운 물론 많이 오르기는 올해만 보게 봤을 때는 뭐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박스권이라든지 변동성도 사실은 크고 오히려 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빠질 때는 또 엄청나게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AI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그 리스크도 사실은 일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은 뭐 올해 2차례 정도 또 내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사실은 좋은 대체 수단은 당연히 금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해서 금에 대한 어떤 그 시각들 자체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계속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효과, 우리가 뭐 유동성 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고 과거보다 사실은 금에 투자하기가 사실 편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현물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종로 3가 갔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ETF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쉽게 사실은 금을 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뭐 금을 모으고 있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결국 금이 계속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환경은 사실은 내년에도 사실 큰 틀에 봐서는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좀
묵직하게 계속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금리 그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의 어떤 슈퍼 사이클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되다가 그래요? 80년대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중국 붐이 한번 있었을 때 그 당시도 보게 되면 한번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해서 예. 중국 붐 기간 동안 금이 아마 천정부지로 사실은 또 올랐던 경험이 있고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장기 사이클을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뭐랄까요, 뭐 채권에 대한 투자, 안전자산 또는 달러에 대한 뭐 기축통화로서의 일단 위협을 뭐 조금 나중에라도 뭐 어떤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되게 제가 좀 매크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요즘에 일본도 예. 뭐 정치적으로 약간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앞으로 또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장기채를 좀 보게 되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더하지만은 이 장기채 금리가 계속 이제 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뭐 부채 문제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일본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게 되면 또 미국은 금리 인하를 또 밀어붙이고 있고 그러면 미국 증시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의 어떤 매크로 환경 자체가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좀 보고 계세요? 이 일본의 어떤 이 금리에 따른 뭐 일부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클까 뭐 작을까 뭐 약간 궁금한데. 뭐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지속되고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강세 쪽으로 사실은 돌변을 한다. 지금 뭐 지금 150엔대 다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진입했죠. 그것이 이제 130, 뭐 120엔대까지 떨어진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본도 뭐 아시겠지만 재정 적자, 정부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릴 때마다 사실은 그 국채 금리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 뭐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퇴하면서 다소 좀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리스크는 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쪽에서 어떤 금리 동향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국채 금리의 발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국채 금리의 어떤 발작 자체가 상당 부분 우려를 저희가 만약 생긴다라고 좀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그 좀 자금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너무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조달금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채권하고 기본적으로 뭐 미국채 간의 이 그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뭐 역사적으로 뭐 거의 낮은 수준까지 사실은 지금 낮았던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자체는 결국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건강한 부분들이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위험을 안 느끼고 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안전하다고 표현할까요? 지금의 상태는. 근데 그러한 상태자가 흔들렸을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위기의 신호로 사실은 늘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이라는 것이 그러한 신용 스프레드의 어떤 안정세 자체를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지금의 어떤 우리가 좀 유동성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AI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의 얘기를 많지만 그 순환 출자의 고리 자체도 한순간에 사실은 끊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사실 커지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항상 조금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 부채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는 항상 뭐 주체별로 달랐습니다. 가계 쪽에서 터질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기업 부채에서 떨어진 거는 뭐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이라든지 중국 기업 부채 문제, 뭐 이런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기업 부채 문제였고 정부 문제는 유럽 재정 문제가 대표적이죠.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부채 부담이 가장 큰 데가 어딘가를 생각하면 각국이 다 정부 부채가 다 떠안고 있는 상황들이죠. 팬데믹 이후에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부채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들어가서도 이 국채금리, 물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국채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장이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부채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 부채 많은 거를 어느 정도 메꾸려면은 이제 뭐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걸 메꿔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 국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또 높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또 채권금리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조금 하나 좀 유의미하게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어제죠 이제 그 파월 의장 자체가 뭐 뉴스를 보셨지만 좀 강력하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이 QT 양적 긴축 자체를 이제 12월 달 정도 돼서는 중단할 수도 뭐 12월이야 구체적으로 연거는 아닌데 뭐 조만간 이제 중단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거의 12월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연준이 국채 자체를 거의 내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 채권은 뭐 그래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는 사실은 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재무부와 좀 협업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0에서 4.2에서 딱 잠겨 있는데 이거 지금 보게 되면 그 연준이 YCC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YCC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일본 은행이 장기 금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장기 뭐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장기 국채를 사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인데 결국 연준도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내년 들어가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뭐 계속 내리라고 신임 연준을 보고 내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리지 못했을 경우 그럼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뭐겠느냐라고 보면 그러한 YC 정책 자체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어떤 미니 양적 완화 비슷하게. 미니 양적 완화? 뭐 이러한. 베이비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 물가 때문이나 성장 때문에 사실은 너무 내린다는 것도 사실 자산 쪽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국채 금리를 관리는 해야 될 텐데 그 관리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하겠냐면 내년 들어서 YC 정책이라든지 또는 미니 양적 완화 뭐 이러한 것들이 실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구원투수로서 연준이 좀 나와줘서 일부 유동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국채 금리를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실체를 할 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힘들어지면 연준에서 막 도와주잖아요. 미니 양적 완화, 뭐 약간 이렇게 또 다시 부양시켜주고. 그럼 더더욱이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게 어저께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자산시장에 과열이, 주식시장에 과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 얘기를 사실은 또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조금 물론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캐치했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준이라는 게 여전히 그래도 조금 자산 시장이라든지 경기에 또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 퇴임 전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 안 가고 사실은 그 임기를 만료할 수 있다면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뭐 파월 의장 자체도 여전히 좀 증시라든지 경기에는 좀 우호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좀 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좀 증시로 조금 넘어가서 뭐 많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캐펙스 투자가 또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 AI라는 이 시장 또는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의 그 미국 주식 외의 여러 환경, 그리고 지금 AI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캐펙스 투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막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요즘에 사상 최고치 계속 찍으니까 뭐 어때요? 지금 뭐 그러한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을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야 이거는 과거의 어떤 캐펙스와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좀 길게 어쩌면은 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 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예, 뭐 제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이지만 사실은 좀 저는 아까도 제가 뭐 AI 생태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분간 투자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 특히 그 파란색의 2026년에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예. 결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죠. 좀 저 돈을 어디서 구할 건지. 그러니까요. 어디 주머니에서 갖고 와야 예, 물론 지금 뭐 빅테크들이 캐시플로우라든지 프리 캐시플로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이 EU,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합의한 투자 금액을 합하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5천억 달러. 다 합치면요? 예. 그에 미국의 그 비주택 그 고정 투자 금액 대비 보면 거의 30%가 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해 다 투자되지는 않겠죠. 뭐 1년씩 뭐 분할한다 하더라도 1년에 거의 미국의 그 비주택 그 고정 투자 한 10% 정도가 사실은 돈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원이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또 다른 시너지 효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기축 통화가 그 통화를 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화폐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너리지 효과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재원을 사실은 조달, 그러니까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들 업체들이 사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재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실은 재원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낙수 효과가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자체도 이제 투자를 하면 결국 미국에 뭐 결국은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달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초에 보게 되면 그 베센트 장관이 국부펀드 얘기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 국부펀드가 물론 이런 투자 기금을 통해서 재원이 도달될지 아니면 관세 수입 부분 자체를 이제 국부펀드로 돌릴지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국부펀드 설립 자체도 하나의 미국의 어떤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로 면에서 그래서 좀 재원 조달도 사실은 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왜 투자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나왔느냐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필요한 재원 자체를 미국 내에 조달하는 것도 하지만 결국 그 동맹국으로부터 받겠다. 너희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얻었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가져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해석해 본다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자금 조달에도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는데 더더욱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그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 다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대놓고 롱뷰를 말씀하시거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나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위원님은 거시경제를 이제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데 엄청난 롱뷰를 보고 계신 그 전에 계셨던 분보다 더 압도적인 그런 뷰를 보여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이 AI 시장의 패권을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 여건이 좀 마련되어 있다. 그 환경을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문제는 이제 수요가 되겠죠. 뭐 투자는 다 해놨는데 수요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과잉으로 쌓이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수요라는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보다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나타날지 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만약 나온다면 정말 이 투자 수요가나 이 선순환 자체는 상당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사실 미국의 어떤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뭐 노동력을 대체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 미국 주식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뭐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겠죠. 여건들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같이 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채권, 금 또는 뭐 달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AI를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또 어떻게 될지는 향후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투썰플레이스 진행의 민지캐입니다. 자, 고추장 버터 비빔밥으로 시작해 뜻한 로맨스로 이어진 드라마 폭군의 셰프,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수비드 요리를 먹을 때 입안에서 불꽃놀이가 또 터지고 사슴고기를 맛볼 때 초원으로 순간 이동하는 이 연출은 저만 강렬하게 느낀 게 아니었나 봅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음식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 CG가 시청자 눈과 입까지 사로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빔밥에 술안을 떠뜨려 비비는 이 장면은 K푸드를 매력을 알리고 또 K드라마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K드라마에 빠진 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CJ E&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데요. 두 기업은 같이 K 콘텐츠도 만들 예정입니다. CJ E&M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 눈물의 여왕과 사랑의 불시착 같은 흥행작을 대거 제작한 회사인데요. 앞으로 CJ의 티빙 브랜드관을 아시아 17개 지역 HBO 맥스 내에 런칭을 하겠다고 합니다. 1년에 제작한 드라마만 200편이 넘고 200기국이 넘는 곳에 이 드라마를 수출한 CJ E&M인데요. 이 규모를 보면 워너브라더스가 왜 굳이 CJ를 골랐는지 짐작해볼 수 있겠죠. 워너브라더스는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K-드라마를 만들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K-콘텐츠가 유독 인기가 많은 점을 주목했는데요. 이에 CJ 부회장 미키리는 K-콘텐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내러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워너브라더스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 CJ관을 열고 함께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는 건데요. 한때 미국 OTT 시장 2위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도 한 만큼 이번 협업으로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애플도 함께 톱파보시죠. 애플의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애플을 둘러싸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애플이 새로운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바로 새로운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M5 칩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AI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권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에디큐 서비스 부문 책임자는 스트리밍이 끊기거나 여행 중 접근이 좀 어려웠던 것 등의 서비스 구독하면서 이용자들이 좀 불편함을 겪었던 점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애플은 스포츠를 넘어서 뮤직에서도 싱얼롱 신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어려운 K-팝 가사도 척척 번역을 해줍니다. AI와 언어 전문가의 2단계 번역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발음 기능 서비스를 추가했는데요. 애플 뮤직 이용자 절반 이상이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다는 이 데이터에 주목해서 이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AI 혁신에서 애플이 뒤처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애플이 보란 듯이 AI를 활용한 제품과 또 앱 서비스까지 줄줄이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2011년 시리 출시로 애플이 AI 시장에 일찍 진입은 했지만 챗 GPT에 밀려서 애플의 AI 경쟁력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앱 서비스 중심의 기존 구조를 좀 깨고 AI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썰플레이스였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송은 다 이런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롱맨들만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 모시고 또 미국 증시 하나씩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최보아 앵커 그리고 또 김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 뉴스 또 기업들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바로 TSMC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예, 그 세세한 수치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한번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시작 전에 4종목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뱅크 오브 뉴욕 멜론, US 뱅코프, 스네본, 그리고 찰스 슈왑의 실적은 정말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닝을 할 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종목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91, 매출은 50억 8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황색으로 체크가 됐다라는 것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호실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약보합권으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를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물론 실적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뭐 실적이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맞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팔로우업하기에는 방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 오늘 오후쯤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이 BNY 멜론이 앱스타인과 관련해서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리스크와 관련된 보도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한 피해 여성이 앱스타인과 관련해서 BNY 멜론을 고소했다라는 이야기인데 BNY 멜론이 앱스타인과 공범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행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골자였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주가에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BNI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네, 두 번째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은행이죠. 저희가 뭐 은행 얘기할 때 지역은행 얘기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지역은행입니다. US 뱅코프 역시나 3분기 실적인데요. EPS는 $1.22, 매출은 73억 3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3% 넘게 상승 중에 있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스네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스네본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공구 그리고 진단 기기 제조업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입니다. EPS 같은 경우는 $5.02, 매출은 11억 9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주가창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만 현재 프리마켓에서 뭐 일정 부분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요인들은 저희가 추후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만한 찰스 슈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도 역시나 3분기 실적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31, 매출은 61억 4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찰스 슈왑 주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오르고 있죠.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는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성장했습니다. 주가가 잘 갈만하네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61% 성장했어요. 거의 뭐 빅테크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여러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 또는 IB 투자은행 뭐 이러한 은행들이 지금 투자 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좀 긍정적으로 어제 뭐 사실 다 좋죠. 모건 스탠드도 너무 좋았고, 예,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도 너무 좋았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형 은행이나 IB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또 TSMC도 좋았잖아요. 좋았죠. 이따 얘기해 드릴 거죠. 예, TSMC는 좀 이따가 이제 이거는 뭐죠? 침이 나와서. 침이 나와서 군침이더라서. 지금 빨리 막 얘기하고 싶은데 침이 계속. 참으셔야 돼요. 표는 참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사로 네. 예, 넘어가면서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어제 저희가 또 시작과 동시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런 말들이 막 이어졌었는데 제가 오늘 또 한번 짚어보고 정리된 내용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대표님 아니에요? 대표님 아니에요? 과장님, 대표님이 되실. 아무튼 이렇게 할 때 제가 노래를 꼭 하나 부르잖아요. 아, 네. 오늘도 함께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버블 버블 버블. 이 노래는 아시나요?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해대원에 나오는 속상하네요. 노래인가요? 스테이시의 버블이라는 노래인데 이건 못 맞춰주셔가지고. 한 마디만 하면 우리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두 마디 짚어드리기 해도 모르셨을 때문에.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언급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빌드업을 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스폰지밥이 되겠습니다. 이 거품이 깨질까봐 걱정을 하기보다는 거품을 만들어가면서 신이 난 이런 월가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AI 투자 단계가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AI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3회 초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은 또 현재 나오고 있는 버블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라는 의도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월러이사의 경우에는 AI가 또 미국의 GDP를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이 연준 내에서도 AI 기술과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상황인데요. AI 투자에 대한 열기가 어쨌든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낙관적인 시각도 좀 많은데 반면에 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어떻게 아, 예. 보세요? 예. 전 사실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퍼의 증가가 많이 높게 나왔었어요. 기대감이 높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EPS 증가가 이끌어지면서 증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버블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버블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근데 뭐 아닌데 버블이에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오늘 TSMC 실적만 보더라도 맞아요. 이걸 맞습니다.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낙관론에 이제는 좀 크게 의미를 두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낙관론이라는 게 뭐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긍정적인 뷰를 말하는 게 낙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실제로 데이터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롱인 장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잘 벌고 있으면 사실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주일 출연하신 게스트들이 다 버블이 아니다,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도 약간 우리 프리마켓 뉴욕의 그런 대표적인 기조를 좀 버블이 아닌 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좀 들었죠 오늘. 아 저만 그런 건가요 또? 아니 혼자 되게 위험해했잖아요. 되게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조금은 좀 막 살아보기로 했어요. 막 살아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좀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아, 지금까지는 조금 오. 조심조심. 근데 이게 너무 잘 가니까 의외로 조심스럽게. 또 이성을 아예 잃어버려서 비이상적인 낙관론 이런 말도 이제 앞에 붙더라고요. 아, 이거는 안 낙관론이 되죠. 아니에요 이제. 비이성적이는 안 되죠. 그래요. 이 분위기 뭐죠? 알겠어. 자, 이러면은 우리 균형이 안 맞는데 지금 롱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요? 계속 소시에 남아 있어. 싫은데. 계속 미국 주식을 안담하게 쳐다봐야 돼요. 예, 최고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쳐다봐야 돼. 욕도 제가 다 먹고 그렇지. 네. 안 할래요 저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AI 관련돼서 뭐 버블론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닌 걸로 제가 관련해서 AI 얘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좋아요. 지금 한 30분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혹시 제 거 화면 돌려주시면은 AI가 나온 김에 요거까지 좀 같이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알리바바에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AI 지출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너무 비용 지출이 과다한데 그에 반해서 보여줄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단숨에 일축시키고자 하는 이런 알리바바의 입장이 좀 표명됐다라는 CNBC의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예. 다시 한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블이 아니다의 좀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한번 제가 말을 끊고 좀 들어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버블이 아니다로 지금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바꿨어요. 최고 앵커. 네. 오늘 바뀌었습니다. 오늘 방금요. 갑자기.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TSMC
우리 TSMC로 아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TSMC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AI 칩에 대한 강력한 판매에 힘입어서 3분기 이익은 전년비 39% 증가, 매출은 9,899억 2천만 대만 달러, 순이익도 4,523억 대만 달러로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006억 9천만 대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도 59.5%, 영업이익률도 50.6%로 이 역시 예상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주가 역시 2%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반도체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호실적을 견인해낸 데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AI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TSMC의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장에 상장된 TSMC의 주가는 현재 23년 내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SMC는 주요 고객사들의 칩 위탁 생산 업체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현재 굳혀나가고 있는데요. 이 최신 아이폰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칩을 위한 애플의 주문, 또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파운드리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이 TSMC의 생산 라인은 오늘도 여전히 가열차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TSMC의 오랜 고객사인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대규모 AI 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TSMC에 대한 호재는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이 JP모간은 TSMC의 데이터 센터 AI 니즈가 현재 굉장히 견조하며 2026년까지 최첨단 웨이퍼 판매가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어제 나온 ASML의 3분기 호실적 역시 TSMC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봤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잔존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AI 성장이 이 위험 요인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고 봤습니다. 이 TSMC의 주가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죠. 현재 TSMC의 PER은 27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많은 여타 기업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평균적으로 TSMC의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이제는 32%에서 34%로 높이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높은 비율로 포트폴리오 내에 TSMC를 큰 비중으로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TSMC가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지속적으로 좀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성장률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을 좀 보니까 104.7% 올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61.5%. 예, 물론 이제 중간에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일부 좀 출렁거렸던 그런 부분을 좀 제하다 보니까 1년으로 보게 되면 좀 작긴 하죠. 그래도 61%나 오르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시장이 그러한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줬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TSMC도 마찬가지로 그 마진율, 특히나 뭐 수주 잔고가 꽉꽉 차 있겠지만 이 마진율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기대감이 높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TSMC, 엔비디아 공통적으로 한 게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기준점이 날카롭고 예민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또 상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요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버블이 아니라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잘 나오고 있다. 실체가 있다. 근데 많이 눈이 높아진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뭐 아직 정규장은 모르지만 10%는 넘게 좀 뛸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약간 그런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그 엉덩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요 정도 엉덩이가 되면 10%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오히려 더 위험한 느낌일 수도 있다. 약간 저는 요 정도에서 조금만 더 가주면은 약간 기분 좋은 상승이지 않나. 기분 좋은 엉덩이다. 기분 좋은 엉덩이지 않나. 이런 그러면 너무 올라가면 이제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묵직한 애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또 그 또한 또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단어를 제가 시작을 했으면 아마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야. 나죠. 너는 변태냐. 아까 그 앱스타인 얘기에 휘말리실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요 단어는 최보아 앵커가 선택을 하신 단어입니다. 저만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뉴스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라클과 그리고 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도 함께 협력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공장 자동화로 힘을 합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라클 클라우드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모으고 또 오라클이 SCM 그리고 공급망 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나 좀 점검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자동으로 알림이 뜨고 또 계획이나 생산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라클이 부르는 이름을 이것을 스마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력으로 이 기업용 AI와 또 공급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어쨌든 종합 AI를 만들겠다, 의지나 포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협력인 것 같은데 점화진 사업을 이렇게 불식시켜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데는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뭔가 괜찮은 협력일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오라클이 원래 하던 사업 부문이잖아요. 네. 오라클의 사업 부문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원래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번 발표는 사실 기존의 오라클이 해왔던 그냥 가장 그 밸류를 받고 있었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원래 기존에 잘해왔던 영역인데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존 내용이랑 사실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끼어들지는 못했는데 그 사실 오히려 오늘은 TSMC 때문에 너무 증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가득 차 있어서 네.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약간 좋은 내용을 덧붙이는 정도의 뉴스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라클 뉴스는. 이제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파트너십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오라클도 뭐 당연히 뭐 요즘 뭐 파트너십 협력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스노우플레이크랑 팔란티어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객들이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동할 필요 없이 더 효율적으로 AI나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을 돕는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쪽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오늘 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런 협업을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 또는 뭐 방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온톨로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팔란티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그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뭐 소위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로 좀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최근과 같이 누구와 협업을 한다. 그러면 얘의 무엇과 상대방의 무엇이 합쳐져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니까요. 네. 아주 바람직한 스마트한 시장의 아주 방식. 이제 우리 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아마 예민하게 그 제품 하나하나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잣대들이 조금 이렇게 좀 넓혀지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요즘처럼 이렇게 파트너십의 뉴스가 쏟아지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팔란티어도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업무 효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회사고 내가 뭐 10명이서 하던 일을 5명이서 할 수 있게 줄여주는 게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협업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업을 하는 애들 중에서 지금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쇼핑 데이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광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메타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체와 분명히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연결이 되면서 지금 메타가 그 전체 매출액 비중의
38% 정도가 순이익으로 찍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5%, 10%만 만약에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메타 EPS가 또 다시 급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협력들은 대부분 다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들. 예를 들면 저희도 매일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유튜브 보고 네. 그리고 뭐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경험하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과연 누가 잘 쓸 것인가?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잘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뭐 계속 밀어붙이는 이제 빅반전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빅테크라고 생각을 해서 빅반전이 뭐였죠? 저희 오늘 처음 보시는 아, 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메리츠증권 한태원 과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번호. 저는 경제계 스윙스라고 하고요. 예. 빅반전이 뭐죠? 저 빅테크 반도체 전력입니다. 아, 빅테크 반도체 전력. 이름 예, 다시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네, 네, 저는 네임 때까지 이렇게 또 해드렸습니다. 원샷.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빅테크와 반도체 전력 이 세 가지 섹터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련 협력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빅반전만 또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한태영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인사이트를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뉴스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예. 저희가 또 프리마켓 뉴욕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프리마켓 런던으로 한번 날아가 보려고 프리마켓 합니다. 런던. 네. 네. 바로 구글 소식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구글은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가 유럽에 이제 상륙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바로 런던이 그 상륙의 예고점이 되겠죠. 몇 달 안에 도심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하고요. 또 2026년 상반기엔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안전 전문가와 함께 탑승해서 차량 내부를 좀 점검하고 또 도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테스트 드라이브 모드로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운영은 차량 관리 스타트업인 무브가 맡게 되겠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에서 1억 마일 이상 완전 자율주행, 또 1천만 건 이상의 유료 승차 서비스를 기록을 하면서 진짜로 굴러가는 자율주행을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그 움직임을 뭐 미국을 넘어서 이렇게 런던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업적으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웨이모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테슬라한테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격이다? 웨이모도 잘 되면 뭐 좋은 거다 정도의 덤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일단 뭐 웨이모가 사실 먼저 시작을 했었고 사실상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무인 택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는 일단 우리가 직원이 개입을 합니다. 사실상. 예, 직원이 개입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로보택시 산업이 있지만 초창기 때는 직원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완전 무인으로 가기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고 규제도 아직 완전히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로보택시 산업이 기존에 있었던 뭐 우버나 리프트 또는 뭐 루시드나 뭐 리비안 같은 이러한 소형 작은 미국에 있는 어떤 전기차 회사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여러 FSD적인 여러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것들이 요 판도 마찬가지로 다 협업과 파트너십으로 어느 정도 빨리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가 그 속도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웨이모가 일단 런던 유럽의 첫 진출 물론 도쿄를 먼저 진출했어요. 도쿄를 먼저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웨이모냐 테슬라냐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테슬라에 좀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웬일이세요? 저도 테슬라의 한 표. 이거 어쩔 수 없어. 약간 그런 선점포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좀 이미 인식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물론 지금의 많은 중국 기업이 라이다 기업이나 이런 레이더 기업들 자체가 가격을 워낙 싸게 하니까 과거보다는 이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웨이모가 그래도 지금 한 대당 뭐 2억, 3억이 되는 이러한 어떤 자율주행 차량 자체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FSD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경쟁이 어느 정도 이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좀 낮은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와도
해도 막 5분의 1 가격이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가격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내가 4년을 몰고 다니고 5년을 몰고 다니면 그거를 우리가 1년에 내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는가, 유지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또 일별로 다 쪼개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하루에 내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씩 내가 쓰고 있는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격 자체가 네. 로보택시가 더 싸더라 라는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보택시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저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자차를 소유하냐 안 하냐는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떤 금액? 그 방금 금액 뭐 하루치게 금액 계산해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뭐 않을 내가 수 이제 있죠. 얼만큼 이동을 하는가 아, 뭐 이런 뭐, 것까지 그쵸. 정말 하나하나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지는 니즈도 있겠네요. 결국에 이제 뭐 내가 보험료부터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 또는 내가 거기에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1년 단위로 내가 얼마를 쓰더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출퇴근까지 하는데 로보택시로 내가 만약에 로보택시로 그냥 이용을 하면 훨씬 내가 싸더라. 내가 자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만약에 도심 지역에 만약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거는 되게 혁신적으로 좀 다가오는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테슬라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따져봐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뭐 과장님은 뭐 혹시 이 로보택시 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로보택시 산업에서 뭐 웨이모 vs 뭐 테슬라를 말씀하셨을 때 네. 일단 저도 테슬라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데이터 양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테슬라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로부터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 웨이모랑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예, 네. 그냥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 FSD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FSD에 이제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시 내에 그 평균 주행 속도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 내에 네, 한 40km? 안 됩니다. 40km 안 돼요? 40km가 안 돼요. 그 몇 킬로예요? 20km. 한 25km에서 30km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뛰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 번씩 뭐 광화문에서 여기로 그렇죠, 뛰어가는 게 그렇죠. 빠를 때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하철이 지금은 사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은 곳도 있거든요.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자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게 더 저렴하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SD를 통해서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 그 주행 속도를 50km, 60km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이 되면 60km 이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km 이내에 있는 곳에서 1시간 이하면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돼서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어디에? 집값 안정화에 집값 안정화까지. 근데 이제는 좀 터가가 너무 넓어져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원래는 그 직주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이 중요한 부분을 FSD가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있어서 FSD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적인 측면, 비용적인 맞아요. 측면은 지금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하철이 더 싸서 주차비도 안 들고. 맞아요. 예, 저도 한 거의 30대 10년은 네. 거의 저는 지하철만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지하철 다니고. 그때도 유명하셨을 텐데. 제가요? 네. 워낙 지금도 많이 못 알아봐요. 보여줘가지고. 저는 빨개 벗고 그런가? 다니면 그때 알아봅니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너무나도 이게 한 달 지하철을 탈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제가 후불 네. 결제를 하면은 약 한 한 11만 원? 네. 뭐 한 그 정도 돼요. 그때는 11만 막 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울은 사실상 이 경제적인 이게 교통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할 수가 없고 주차비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걸 우리가 다 감안했을 때는 이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지금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그 안에 뭐 메트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만약에 로보택시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저는 완전히 이거 게임 오버라고 저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경쟁을 어떻게 좀 테슬라가 나갈 것인가. 뭐 안전은 당연한 거고 안전은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하고 네.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1980년대, 90년대 일본 자동차 발전사를 보면 일본이 지금도 경차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예, 네. 예. 경차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유가 일본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주차구역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량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네. 그리고 경차랑 중형차에 대한 가격 차이도 크게 났고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그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때로 쭉 그때 이어진 이후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FSD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뭐 전기차 인도량을 많이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 예.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ESS 매출액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한동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웨이모가 런던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산업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들 실적 저희가 어제 살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간 스탠리 실적 발표가 있었죠. 수치부터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분기 EPS는 1달러 6센트, 매출은 280억 9천만 달러였고요. 모간 스탠리의 3분기 EPS는 2달러 80센트, 매출은 182억 2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호실적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간 스탠리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모두 4% 넘는 오름폭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이고 지금 화면이 말썽인데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간 스탠리 모두 정규장에서 4% 넘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고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M&A 주간 비용, 또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의 거래 보문이 모두 크게 호조였던 것으로 풀이가 됐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IB 수수료가 전년비 43% 급증한 데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대출과 예금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과 부채 운용이 이번 분기 순이자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결과로 도출됐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꾸준한 유기적인 성장 덕분에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매출 그리고 이익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3분기 주식 트레이딩 매출이 전년비 35%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예상치였던 6.6%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 수수료 역시 전년비 44% 증가한 수치로 잘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받아서 지금 세일즈포스에 관련된 속보도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마침 세일즈포스와 관련된 브리핑을 또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면 좋을 것 정말 같습니다. 저희 최고 앵커가 바빠요. 그러니까요. 어닝 시즌이 언제 끝나나 싶은데 아마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면 4분기가 시작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세일즈포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목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목이 좀 잠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PD님이 우리 다 물병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저만 특별히 물병 올려놔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네. 2개 올려놓고 2개 더 하세요. 그러면. 네. 어제는 이렇게 물병이 이만한 걸 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작은 걸로 갖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세일즈포스로 아무튼 가볼게요. 네. 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 기업인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현재 6% 넘게 크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장기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평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2030년 회계연도까지 매출 목표를 6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예상치인 583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관리 업체 인포메티카와의 M&A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하고요. 이 해당 건은 80억 달러 규모로 내년 정도에 M&A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로빈 워싱턴 세일즈포스 CEO 및 CFO는 이날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세일즈포스의 성장률이 한동안 낮았지만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다며 2026년에서 2030년 회계연도 동안 유기적 매출 성장률을 연평균 10% 이상씩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세일즈포스의 매출 성장률은 2024년 중반 이후 현재 10% 아래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활용해 사용자의 입력만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AI 툴인 바이브 코딩의 부상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난 4월 회사 내 신규 코드의 최대 30%가 AI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끔은 존재한다라며 AI 제품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고 강력하게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17% 상승한 반면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약 29% 정도 하락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기업용 AI 플랫폼인 에이전트포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내부 데이터와 LLM을 연결해서 대화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다만 이 도입이 조금은 느리다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일즈포스는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듯 실제로 전일 세일즈포스는 오픈 AI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기업용 AI 서비스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오픈 AI의 챗 GPT 내에서 에이전트포스 360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챗 GPT의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하면 영업기록 조회나 고객과의 대화 검토, 또 도표 시각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모먼트에서 아까 전에 나온 속보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일즈포스가 구글과도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세일즈포스의 새로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전트포스 360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일즈포스의 상승률이 어쩌면 정규장 들어가면 이 소식에 힘입어서 한 번 더 크게 가파르게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세일즈포스의 협업 도구인 슬랙과 챗 GPT도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 내 업무 효율 역시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세일즈포스는 오늘 밝혔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정말 많죠. 주가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관련돼서도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AI 시대에서 선택을 받은 테크 기업들이 그냥 가는 친구들만 계속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세일즈포스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 AI 시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뒤처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또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세일즈포스가 여기서는 좀 더 크게 개선을 해야지 시장에 받을 수 있겠다. 오늘 어닝콜에서 기자들에게 그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네. AI에 대해서 뭔가 좀 부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맞아요. 했더니 이 세일즈포스 CEO의 답변이 꽤나 강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뭔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AI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거짓말이다. 그거를 다 믿으면서 우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좀 강력하게 반박을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강력한 발언이 좀 그 중요한 것 AI를 같아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AI를 못하니까 이제 남을 까내리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잘 합리화시키는 한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못하니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또 역시 오늘-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좀 서글픈 게 이 같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세일즈포스랑 이제 어도비랑 피그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은 그 챗 GPT가 너무나도 잘 대체하고 있는 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CEO 입장에선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챗 GPT랑 같이 통합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데 요거는 그러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오픈 AI를 투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각 기업마다 사실 본업이 또 있으니까 그 본업을 어떻게 또 AI 시대에서 잘 접목시켜서 이 AI 시대의 어떤 경쟁력을 좀 갖고 있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종목 리포트로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 뭐 AMD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의 지금 종목 리포트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소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와 종목 리포트 모아봤습니다. 먼저 특징주로 AMD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정교장에서 AMD 주가가 9% 이상 폭등하면서 종가 $238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3,872달러로 늘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종가는 120달러로 올해만 오늘까지 해서 9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 요인으로는 오라클이 AMD 칩 5만 개를 매수하기로 한 점이 꼽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AMD가 오픈 AI와 대규모 AI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4%가량 폭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AMD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HSBC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85달러에서 310달러까지 올렸는데요. HSBC 분석가들은 AMD가 최근 오픈 AI와 체결한 계약으로 사업 전망이 밝아졌고 또 프리미엄 가격 책정과 추가 AI GPU 출하량 증가가 실적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AMD 높은 밸류에이션은 리스크 요인으로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AMD의 퍼는 123.6배로 엔비디아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한편 AMD의 호재 속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장에서 0.1%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AMD의 가성비 제품 출시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요. 모건 스탠리가 3일 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 경영진이 경쟁사인 AMD와 오픈 AI의 대규모 협력 발표에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엔비디아 경영진이 AMD에 비해 자사가 더 다양한 작업에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가격과 함께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HSBC 은행에서 목표가는 32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 HSBC는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 살펴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BNP 파리바 측에서는 시장 수익률 하회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307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지적한 것인데요. 다음으로 로켓랩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베어드 측에서는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83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T모바일입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T모바일에 대해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26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GE 버노마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앤컴퍼니는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47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종목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네. 자, 특징주 한 번씩 체크를 해봤고요. 자, AMD가 어제 정말 뭐 급등을 했습니다. 나홀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 뭐 오라클 또는 뭐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빅테크라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따지게 되면 1,000조 원, 뭐 2,000조 원, 3,000조 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AMD 시총을 좀 보게 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500조 정도 큰 기업이긴 하지만 네. 조금 좀 작긴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뭐 돈 아끼려고 지하철 타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거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요. 사람이 꿈을 다른 건 다 아끼고,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아끼고 500조 여기서는 는 허세를 별거 떨어야 아니다. 돼요. 그럼요. 500조 원이면 좀 작네. 그러니까. 이런 별거 이야기를 아니네. 해야 제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진짜 뭐 그쵸? 요즘 수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단 작다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작지. 예, 뭐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일부 또 매력적으로 또 다가갈 수도 있다. 물론 이 밸류에이션 측면은 또 다시 또 뜯어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AMD가 조금은 남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뉴스를 볼 텐데요. 이제 메타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아유 스포를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요즘 뭐 AI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예. 누가 인사이더인가 좀 이런 거를 가려보려고 제가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망쳐버렸네요 지금. 괜찮아요. 다음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 쪽으로 살펴볼 텐데 저희가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은근히 또 숨겨진 인사이더가 바로
좀 메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자기 혼자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누군가와 협력을 했다는 소식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AI 인프라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는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가 미국 텍사스 엘파소 지역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설은 최대 1기가와트 규모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또 차세대 AI 하드웨어까지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앞으로 메타 AI 서비스가 돌아가는 핵심 엔진 역할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제가 왜 인싸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최근에 암홀딩스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네오버스 플랫폼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AI 추천 또 순위의 시스템을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력이 특히나 지분 교환 그리고 물리적인 인프라 공유 없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오픈AI나 xAI 또 미스트랄과 같은 투자형 동맹을 맺은 것과는 조금 다른 행보가 보여진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메타가 암홀딩스 기반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타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려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메타의 과거 행보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주 예전에 제가 정말 메타 플랫폼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시절, 제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 네. 자,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너무나도 믿은 나머지 메타 플랫폼스를 매수합니다. 그 매수한 순간부터 마이너스 75%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죠. 제 계좌를. 과거의 저의 투자 과거의 성과. 박종훈이 예, 마이너스 75%를 눈으로 확인을 한 후에 우셨나요? 망했다. 인생은 이제 이번 인생은 끝났다 나는. 다음 생을 나는 좀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봐야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샀던 가격이 180불이었어요. 188불 정확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갖고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메타의 어떤 과거 행보를 좀 보게 되면 AI 시대에 가장 과격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게 사실 메타 플랫폼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최전방 공격수로 이 저커버그가 나와서 뭐 여기저기 더 북극 가가지고 막 데이터 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가기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작은 데이터 센터를 설립도 해요.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서 말씀해준 것처럼 뭐 데이터에 있어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가지고 있는 이 광고성 데이터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1위니까 자, 이런 부분에 따른 여러 뭐랄까요 어떤 잠재성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하다가 이게 딱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자금을 쫙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싹 없어졌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의 데이터 센터 서버 칩 설계를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게 지금 ARM과 같이 보고 있는 거고 뭐 메타 플랫폼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 캐펙스를 뭐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AI 플레이어로서는 가장 또 중요한 그러한 뭐 기업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저희 한과정님께서 또 메타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데이터 네.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또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서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뭐 약간의 좀 얼버무리면서 막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의 이 트렌드나 지금의 어떤 투자 방향성이나 지금 메타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도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메타는 굉장히 본업과 부업을 잘 구분지어서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메타가 본인도 이제 깨달은 거죠. 진짜 잘하는 거는 광고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약간 부업으로 AR 글라스 좀 해볼까? 약간 그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보아 앵커님이랑 같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글라스를 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냐. 제가 글라스 그때 막 흉내도 내고 막 맞아요. 했는데 절대 설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만큼 메타는 그냥 그 부분을 좀 부업 혹은 정말 일부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본업은 전 세계에서 탑급으로 광고회사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이게 38%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DAU랑 MAU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일별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스레드라는 추가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DAU, MAU라는 선행 지표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 38%라는 후행 지표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라는 기업은 사실 지금 정말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가 지금 쌓여있는 자산이 되게 많잖아요. 현금성 자산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얘네가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또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또 소규모 데이터 센터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만드는 또 이유가 더 많은 사용자 수를 모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광고 데이터들을 또 다시 이용해서 그 순이익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가 10월 30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네. 그 실적 발표에서 지금 가장 기대되는 두 가지가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랑 그리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가? 있는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는 지금 너무 본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사실 이제 본업을 잘해야 시장에서는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실적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지금 뭐 ARM과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RM과 왜 협업을 했을까? 뭐 이런 것을 제가 좀 잠깐 고민을 해서 나온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 저커버그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전방 공격수로서 가장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하면서 정말 수천억을 쓰면서 인재 영입을 해왔고 AI를 우리 메타만의 AI를 설립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 마크 저커버그가 작년 10월 중순쯤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 뚝뚝뚝뚝 지으면 막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나가서 한번 지어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이만큼 필요하네? 그러면 전력 여기다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지을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네. 국가 차원의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 이런 승인이 떨어지는 과정까지가 뭐 짧으면 2년, 네. 길면 뭐 5년씩 걸리니까 뭐 더 오래 걸린 것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야 우리가 막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빅탱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옆에 있는 부지를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게 지금 작년 말에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아마존이 그 부지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옆에다가 부지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짓게 되면은 이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력이 이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해 줄 만큼의 그 사이즈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칩을 전력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ARM과 왜 협업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ARM이 갖고 있는 아키텍처가 고성능을 보여주는데 저전력입니다. 오. 그러니까 낮은 전력을 써서 고성능을 보이고 있는 게 ARM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은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면서 전력의 양을 적게 먹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으로 아마 마크 저커버그가 방향을 좀 선회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어서 왜냐하면 전력을 우리가 확충하기 힘들다면 아예 저전력을 써버리자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아마 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협력 내용 중에서도 뭐 지분 교환이나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 공유를 아예 없이 하는 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해 봤을 때 사실
최대한 그런 저전력 부분을 가져가면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력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도 텀이 길어진다면 네. 오히려 ARM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저전력으로 가는 이런 칩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찌 보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트렌드가 정말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으면 저전력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사람들이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냐면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 100개를 방 안에다 가득 채워 넣어놓고 에어컨을 들고 있는 구조예요. 데이터 센터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맞습니다. 네. 뭐 냉각 시스템, 뭐 버티브 같은 애들이 냉각 시스템, 냉각 공조 잘하고 있지만 네. 뭐 대만 기업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력을 줄일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여기 있고 이렇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만큼 보내야 되니까 이것도 손실이 발생을 손실이 하잖아요. 발생하죠. 그럼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짓는 게 네오클라우드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네오클라우드에 이번에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비우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이유가 저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기존에 구리통신에서 이제 광통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전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반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빠져들어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수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공급 부족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능 저전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불을 켜고 찾고 있고요. 지금 메타도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쪽은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기업이 가장 지금 눈에 띄게 앞서서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쪽은 사실- 어떤 기업이 가장 좀 치고 나가고 있는가? 얘기할 곳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전력을 다 누구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력도 써야 되고 원자력도 써야 되고 화력도 신재생도 써야 있고. 되고 신재생도 예, 예, 써야 예. 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터빈은 또 똑같잖아요. 터빈. 터빈이라던가 변압기는 이제 똑같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결국에 터빈 돌려야 되는 거고 네. 결국에 이제 변압기 써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압기랑 이제 에너지 섹터 그런 중에서 쪽이 이제 그런 쪽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예. 뭐 대놓고 말하면 이제 카터필러 뭐 이런 종목들이라던가 그런 터빈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메타 관련된 우리가 좀 뉴스를 하나 체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간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온 기업으로 크게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휴레패커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더 중요한 게 나왔어. 마음이 급해요. 더 중요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예. 새로 나온 소식이 있어서 이거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레일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헬스케어 기업 혹은 뭐 생명과학 기업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부를 좀 명확하게 좀 폭을 좁혀달라라고 하신다면 암 검사 업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요? 암 검사 업체. 암 검사 업체. 네네네. 생명과학과 연관지어서 좀 의료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시다시피 좀 비이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16%. 아주 정상적인데요? 아주 정상적이라고요? 16.5% 뭐 저 정도는 별거 갈수 있죠.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저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 별거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 그레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속보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예,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그레일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또 전략적 파트너십인데 어쨌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혈액 검사 하나로 50종 이상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 갤러리를 아시아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그룹은 그레일에 총 1억 1천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국 내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 중이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그레일의 주가가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20% 폭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상승폭이 약간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여전히 그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 관련해서 좀 의료업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항공도 간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2.78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152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주가창으로 이어가서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3분기 프리미엄 좌석 매출이 전년비 6%, 기본 좌석인 이코노미 좌석 매출은 전년비 4%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4분기 EPS 가이던스는 $3에서 $3.50로 예상치였던 $2.86보다는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고소득층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델타 항공 이야기를 할 때 델타 항공의 호실적을 견인했던 게 바로 이 프리미엄 좌석의 니즈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네, 이에 대응해서 최근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신형 항공기 도입, 또 객실 업그레이드, 고급 기내식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노선을 달리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티켓 할인폭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엔진 부족과 인증 지연 그리고 공급망 문제로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니즈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을 하며 경쟁사 대비 좀 부진한 모습을 직접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실적에도 그게 좀 잡혔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주가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약보합권 현재 나타내고 있죠. 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와 함께 그린란드 또 몽골 등을 포함한 글로벌 노선망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업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과잉 항공편이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이로 인해서 성장 계획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좀 반영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현재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긍정론도 이날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캔들스틱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잭 우드러프는 이날 뉴욕에서 열렸던 JP 모간 그리고 로빈후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향후 2년 안에 2배 이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5배에서 많으면 3.5배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현재가 대비 약 150% 정도 폭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미국 항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직은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종목을 콕 집으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 호재를 크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요. 단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자, 유나이티드 이번에 뭐 호주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를 믿어라. 내 눈에 공항 이용객들이 많았으니 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아. 유나이티드 항공이 약간 기대를 저버리긴 했는데 그때 뭐 그래서 그래도 항공사 주식 사셨어요? 델타 항공 샀어요, 저는. 진짜로? 그거 그 모습을 보고 네네네. 아, 인천공항이 이렇게 지금 빽빽하구나 보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아,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전 나쁘다는 얘기는 제 입으로 안 합니다. 너무 운만이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들의 가이던스가 다 4분기 연말로 가면서 더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연말 시즌에 다시 한번 좀 여행객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게 맞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많이 놀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맞아요. 내에서도 예. 국내선 노선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미국 항공사들 사이에서 연말 시즌에 좀 다들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가셨을 때 돈을 많이 내지 않았어요? 티켓 값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 있나요? 많이 올랐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연휴 시즌이기 때문에 좀 많이 특수가 올랐던 거 있었고, 특수가 예. 좀 있었고 뭐 최근엔 또 모르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휴가를 주신다면 제가 갔다 와서 후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인천공항 한 번만 갔다 오세요, 그냥. 그냥 어떤지만. 그냥요? 네, 어떤지 출근 분위기 전에? 보고 다시 와가지고 동태만? 방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기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저요? 네. 네. 휴레패커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만 틈이 하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저는 뒤에 종목을 안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종목들을 오늘 다 하는 것 다 같아요. 했죠. 예.
네, AI 서버 구축 기업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기대치에 미달하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8% 넘게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이날 2026 회계연도 EPS가 $2 20센트에서 $2 40센트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예상치가 $2 43센트였기 때문에 최대로 잡는다고 해도 여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겠죠. 이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은 5%에서 10%로 제시됐는데요. 이 역시 예상치인 17%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에 완료된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합병을 반영해 성장률을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합병 이전 8개월간의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실적을 제외한다면 2026 회계연도 매출이 8%에서 11% 정도 성장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사회가 연간 배당금 10% 증액과 $30억 추가 자사주 매입을 승인해서 전체 자사주 매입 계획 규모는 총 $37억 늘어났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CEO 안토니오 네리는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더 높은 이익을 달성하고 주주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CEO의 입에서 나쁜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다만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 자체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HP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 좋지 않은 가이던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AI에 대해서 선택받았던 기업들 또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기업도 우리가 4월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4월을 저점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네. 거기서 어떤 상승했었던 여력 자체가 조금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했다. 자, 이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8.63% 그 정도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뉴스를 하나 좀 보고 저희가 네. 또 과장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 40분쯤 되면 제가 만든 코너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뭐예요? 코너 이름 상상하는 코너. 상상의 날에 기억나시나요? 상상의 날의 코너. 앞으로 이제 이 시간대 마지막 뉴스 할 때는 상상의 날에 나와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상상의 날에 상상의 날에 나와라.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다들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하네.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퀸카였으니까요. 짝사랑 같은 거는 안 합니다. 다들 이제 짝사랑을 하는 대상이 됐었던 것 같고 해보셨어요, 팀장님? 저요? 네. 늘 짝사랑만 했습니다. 지금 사모님을 짝사랑하셨고요. 그러면 짝사랑의 기준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성공을 해서 짝사랑을 한 거, 처음 이뤄진 사랑을 짝사랑이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좋아했는데 차인 것도 짝사랑으로 이제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예요. 어떤 거세요? 성공한 거나 네. 차인 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차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아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유일한 첫사랑이자 짝사랑과 결혼에 성공하셨으니까 성공하신 거죠. 맞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야죠. 안 보고 계세요? 그럼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짝사랑을 많이 해봤는데 예. 이게 안 이루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헤어졌잖아요. 그 말하시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유유유. 최근에 혹시 김민재씨가 회사에 좋은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슬프네요. 네, 아무튼 이 짝사랑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빅반전 중에서도 짝사랑을 하는 대장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챙겨왔습니다. 네. 많이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인텔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들고 온 인텔은 최근에 소식이 있었죠. 또 AI 관련해서 추론 GPU 출시가 발표됐다라는 소식인데 이 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은 크레센트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인텔은 현재 공부용 칩 하나 그리고 실전용 칩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의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공부용의 경우에는 제구어 쇼어 그리고 실전용은 이번에 공개한 크레센트 아일랜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칩의 경우에는 다들 가성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좀 줄이고 대신에 성능은 보다 꽉 채웠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좋게 말하면 비싼 메모리 대신에 더 효율적인 메모리를 써서 AI를 보다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인텔은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와도 댓글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CPU 자체도 좀 힘들어 하는데 GPU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맞아요. 말하면서 사실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주가로도 살펴보시면 보합권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짝사랑의 대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짝사랑이 돼가다. 네. 야, 이 빌드업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인텔 어떻게 보세요? 아, 사실 인텔을 아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인텔은 형편없어. 근데 갑자기. 아니 뭐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지. 그렇죠. 왜? 저는 형편없다고 봐요.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오를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할 거로 보세요? 그게 더 어려운 건가? 저는 인텔을 정치 테마주로 보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까 뭐 테슬라도 정치 맞아요. 테마주라고 테슬라도 정치 네. 테마주고 아. 인텔도 정치 테마주고 제가 말하는 정치 테마주는 숫자로 증명하는 게 없는 기업들. 없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GPU 저것도 잘 팔리면 주가 오르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텔. 좀 어려울 것 같다. 지지부진이다. 잘 팔리면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예. 아, 잘 팔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50대 50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알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끝났죠 이제? 슬프죠 뭐. 제 갑자기 커밍아웃만 되고 끝나버린 상상의 나라 다시 빌드업 아니 해보도록 원래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노출을 해줘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은 혼처짜리가 많이 들어. 뭐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혼처짜리. 옛날에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왜 본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언니들이 방송에서 말해야 좋은 혼처짜리가 네. 막 들어온다고 아니, 해가지고. 이제 더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거야. 이제 팬들이 생겨요.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늘 사실 과장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해 줄 만한 기업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네. 기업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빅테크를 얘기할 때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빅 반전의 시대에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 하드디스크 혹은 SSD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예. 하드디스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그리고 도시바 이런 기업들이 주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네. SS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오시아 같은 기업이 독과점을 또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빅반전의 시대에서 아까 전력이 막 엄청 모자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들 그리고 섹터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토리지 섹터 관련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맞습니다. 예. 뭐 AI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네. 이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게 생각을 많이 하는 단계, 추론을 많이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추론을 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 급증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들, 그래서 보관하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주목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 세 가지 종목 및 섹터를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디스크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웨스턴 디지털이랑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분사해서 분사해서 상장 다시 그래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약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지금 300 몇 %예요. 이게 지금 거의 300%가 넘게 제가 급등을 했네요. 3주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예. 뭐 포워드가 11.3배고 EPS가 8불이어서 예. 주가가 90불 뭐 정도 한다. 그 그래서- 사이에 50불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런데 사실 지금도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어. 다다음 주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랑 전부 다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예. 계속해서 이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공장이 풀가동으로 돌아가도 공급 병목이 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섹터 및 종목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막 계속해서 정치 테마로 가는 종목이 있고 진짜 숫자로 증명해서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은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는 막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야 너희 이번에 공장 다 돌아가는 거 맞아? 국내 증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위원님들이라던가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샌디스크 같은 기업,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 시게이트 같은 기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시장 자체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섹터를 가장 우선시 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방송에서 AMD 500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AMD가 그 샌디스크가 지금 그 30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조면.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판 때 지금 흐름을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건데. 지하철 예, 예.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이건 별거 아니네. 예, 1650원 내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건데 30조 원이면 구멍가게죠. 예.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HBM, 그러니까 D램을 이제 쌓아서 HBM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조금 먼 미래긴 한데 나중에는 SSD, 뭐 낸드를 쌓아서 이제 HBF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단순하게 짧게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한 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샌디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건 생략할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말씀을 엔비디아 하나 뭐 간단하게. 네. 오늘 TSMC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장이 죽은 시장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2026년 전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럼 2026년 전략에서 M7 중에서 가장 매출액 상승률 높고 EPS 높으면서 투자도 많이 할 만한 기업이 누구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엔비디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엔비디아가 지금 EPS가 증가된 걸 감안하고 봤었을 때 포워드 PE가 2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얼마 전에는 거의 한 22배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27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다시 또 저평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엔비디아가 이제 협력해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전력으로 연결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 저전력으로 갈 때 뭐 예를 들어 광통신을 관련된 기업을 보겠다라고 하면 코닌 같은 기업들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마지막에 종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엔진 뭐 말씀드리냐 캐터필러 말씀을 해버렸는데 엔진 관련해서는 GE 베르노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튼 같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 내부를 보시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면은 이 시장 자체가 뭐 누구 거를 뺏어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모아둔 돈으로 더 다른 기업들을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숫자를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승장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쫙 들어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게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나가는 이게 펀더멘털 장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거품이 있었던 기업들은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고, 뭐 정말 탄탄하게 현금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만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펀더멘털 장세로 넘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AI, 특히나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또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미리 우리가 좀 선점을 해놓으면 지금 유동성 장세를 또 넘어서서 그 다음에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좀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면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58분이고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이 이제는 조금씩 맞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메리츠증권의 저희 한태영 과장님은 나올 때마다 저를 이제 꽉꽉 채워서 너무 만족스럽게 롱뷰 또 세뇌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항상. 제일 좋으세요? 일주일 출연자 중에? 앞에 있으니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목이 메었어. 저도 제일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 뉴욕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한태영 과장님 모시고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좋은 인사이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앵커 그리고 김민기 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내일 저희는 8시에 또 찾아뵈니까요. 세 분 내일 또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 미오라가 방송되니까요.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